2021년 겨울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인천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시킨 한 건의 연쇄살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범인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인상 뒤에 숨겨진 악마의 그림자에 전율했어요. 그는 이미 18년 전 전당포 주인을 망치로 살해한 죄로 15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세상에 나온 지 불과 3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한 번의 살인으로도 모자라 사회에 다시 발을 디딘 괴물은 어떻게 또다시 두 개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의 뒤틀린 욕망이 어떻게 두 평범한 이웃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는지 그 비극의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3명의 인물이 있어요. 먼저 권재찬. 그는 1985년 청소년 시절부터 절도와 주거 침입을 시작으로 범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의 범죄는 점점 더 대담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1991년에는 강도강간, 1997년에는 특수강도강간, 그리고 마침내 2003년에는 금품을 목적으로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강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5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친 뒤에도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잠시 평범한 삶을 사는 듯 했지만 이내 도박에 빠져 9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압박 속에서 그는 또다시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얻기 위해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된 59세 여성 D씨. 그녀는 화장품 판매업으로 수억 원을 벌어들인 성공한 사업가이자 지역 무대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살던 활기찬 여성이었어요. 평소 귀금속과 명품으로 자신을 꾸미면서 주변의 부러움을 샀던 그녀의 화려한 모습은 안타깝게도 포식자의 눈에 띄는 표적이 되고 말았죠. 마지막으로 권재찬의 옛 직장 동료였던 49세 남성 E씨. 그는 과거 권재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권재찬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소용돌이에 엮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이 세 사람의 운명이 비극적으로 얽히기 시작한 곳은 2021년 10월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박장이었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있던 권재찬은 그곳에서 우연히 D씨를 만났고 그녀의 재력을 확인한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범죄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권재찬과 D씨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도박장은 단순한 유흥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9천만 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파산 직전에 내몰린 권재찬에게 절박한 상황을 타개할 사냥터와도 같았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의 눈은 평소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던 D씨에게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치밀하게 계산된 접근이 시작돼요. 그는 자신을 딸과 함께 부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했습니다. D씨의 화장품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척하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제품과의 계약이 12월 6일에 끝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D씨의 제품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싶다는 구체적인 거짓말로 그녀의 신뢰를 샀어요. 사업가였던 D씨에게 그의 제안은 매력적인 사업 기회로 보였을 거예요. 권재찬은 D씨의 회사에 단합대회 겸 회식 자리에까지 따라가서 동료들에게 얼굴을 비추는 대담함을 보였고 사업 논의를 핑계로 수시로 개인적인 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친절하고 유능한 사업 파트너의 가면 아래 그는 D씨의 재산 규모와 생활 패턴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신뢰를 쌓아가는 동안 그의 내면에서는 잔혹한 범죄의 톱니바퀴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범행의 그림자는 D씨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짙게 깔려 있었어요. 2021년 11월 13일 그는 자신의 내연녀에게 의미심장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가 내 가방에서 수면제를 가져가는 바람에 술값만 날렸다. 최소 3천을 뜯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 메시지는 그가 D씨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수면제를 이용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증거였죠. 첫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더욱 신중하고 대담하게 계획을 수정해 나갑니다. 그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에는 범행을 향한 그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11월 9일, 인적 없는 거리, 부평 논밭 많은 곳 등 범행이나 증거인멸에 용이한 장소를 물색했고 11월 26일부터는 ATM 복면 강도, 복면 절도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 차례 검색하면서 범행 수법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이틀 전인 12월 2일에는 블랙박스로 차 내부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검색하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을 방법까지 강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행 전날인 12월 3일 오전 11시 48분 그는 인천의 한 병원을 찾아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의사로부터 수면제 15일치를 처방받아요. 이것은 그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인 분노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죠. 그는 약속을 잡기 위해 D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D씨는 평소처럼 그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저녁 권재창과 D씨는 약속대로 만나 술잔을 기울였어요. 1차를 마친 뒤 D씨가 인근 주점에서 잠시 공연을 하고 돌아오자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이어갔고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 30분 두 사람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합니다. 사업 파트너이자 친한 지인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와의 동행이 자신의 마지막 길이 될 것이라고는 D씨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몇 시간 뒤인 새벽 6시 16분 두 사람은 모텔에서 나와 D씨의 차에 올랐어요. 차가 향한 곳은 사우나 시설이 있는 한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이었습니다. 6시 26분 주차장에 차가 멈춰 섭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 세상이 잠에서 깨어나는 그 시각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차가운 주차장 안에서는 한 생명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죠. 6시 43분 권재찬은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범행에 사용할 면장갑 한 켤레, 검은색 마스크, 그리고 검은색 타이즈를 구입해요. 훗날 그는 D씨의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범행 도구를 준비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온 그의 행동은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CCTV에는 그가 주차장 기계실 직원의 동태를 살피면서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경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6시 57분 그는 순찰 직원의 시선이 닿지 않는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으로 직접 차를 몰아 다시 주차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전날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탄 음료를 D씨에게 건넸습니다. D씨가 약기운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자 그의 본색이 드러났죠. 그는 D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 D씨의 몸에서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간이 파열될 정도의 심한 폭행 흔적이 발견됐어요. 이 잔혹한 폭력의 목적은 단 하나, D씨가 소지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였습니다. 마침내 비밀번호를 알아낸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양손으로 D씨의 목을 힘껏 눌렀습니다. 목의 연골과 뼈가 부서질 정도의 강한 압박에 D씨는 결국 질식해서 사망하고 맙니다. D씨의 숨이 멎자 그는 태연하게 전리품을 챙겼어요. 시가 8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8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130만원 상당의 금 팔찌, 그리고 지갑에 있던 현금 11만원과 체크카드 4장. 한 사람의 목숨값은 그렇게 냉혹하게 계산됐습니다. 그의 범행 후 행동은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침착하고 주도 면밀했죠. 그는 D씨의 사체를 주차장 한쪽에 있는 배관 뒤 빈 공간으로 옮겨 합판으로 가려놨어요. 그리고는 혹시나 폭행 과정에서 힘들게 알아낸 비밀번호를 잊어버릴까 걱정돼서 주차장 방제실 벽면에 불상의 물건으로 그 숫자를 희미하게 새겨놓기까지 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주차장을 빠져나온 그에게 때마침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이 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보낸 독촉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권재찬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번뜩였죠. 그는 즉시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D랑 술을 먹다가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 D 계좌에 수억 원이 들어있을 텐데 뒤처리를 도와주면 다 너에게 주겠다. 나중에 걸리더라도 너는 운전만 해준 걸로 하고 나 혼자 다 책임지겠다. 이 씨는 이 악마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7시 30분 권재찬과 이 씨는 다시 그 비극의 현장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갑게 식어버린 D 씨의 사체를 꺼내 차 트렁크에 옮겨 실었고 CCTV가 없는 인근 공터에 차와 함께 시신을 유기했죠. 그렇게 이 씨는 공범이 되는 동시에 권재찬의 다음 희생양이 될 운명의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D 씨의 사체를 유기하며 공범이 된 이 씨는 권재찬이 약속한 거액의 대가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죠. 권재찬의 계획 속에서 그는 처음부터 함께할 파트너가 아니라 이용하고 버릴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권재찬의 계획은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D 씨의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이 씨를 만나러 가기 전인 12월 4일 오후 1시 54분 권재찬은 먼저 한 철물점에 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길이 99cm의 삽한자루와 길이 35cm의 묵직한 돌망치를 구입해요. 삽은 두 사람이 함께 시신을 묻기 위한 도구였지만 돌망치는 오직 이 씨, 그 한 사람만을 제거하기 위한 살인 도구였죠. 권재찬은 이 씨를 끌어들이는 순간부터 그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권재찬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이 씨를 앞세워요. 그는 D 씨의 체크카드를 이 씨에게 건네주며 현금 인출을 지시했고 자신은 맞은편 도로에 차를 세운 채 망을 봤습니다. 이 씨는 권재찬의 지시대로 ATM 기기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현금 450만 원을 인출했어요. 이 돈이 피 묻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씨는 그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는 훗날 권재찬에게 살인의 명분이 될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죠. 다음 날인 12월 5일 아침 9시 권재찬은 애인에게 빌린 모닝 승용차에 이 씨를 태웁니다. 목적지는 인천 중구의 한 해수욕장 인근 야산. 어제 유기한 D 씨의 사체를 제대로 묻어주자는 그의 제안에 이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동행했어요. 오후 1시 인적이 끊긴 야산 중턱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전날 구매한 삽을 이용해 번갈아 가면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D 씨의 무덤을 판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땀을 흘렸죠. 하지만 그가 파고 있던 것은 사실상 자신의 무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구덩이가 파이자 권재찬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이 씨가 전날 인출한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트집 잡아서 거칠게 몰아세우기 시작해요. 당황한 이 씨와 권재찬 사이에 격한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이 씨가 잠시 등을 돌리자 권재찬은 땅을 파다 나온 돌멩이를 집어들어 그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충격을 받아 저항하지 못하는 이 씨를 향해 권재찬은 곁에 뒀던 돌망치와 삽을 차례로 집어들고 머리 부위를 7차례 이상 무자비하게 가격했습니다. 이 씨는 극심한 두부 손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이 씨의 숨이 멎자 권재찬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가 파놓은 구덩이에 이 씨의 사체를 밀어넣었습니다. 삽으로 흙을 덮고 주변의 나뭇가지와 낙엽을 모아 무덤의 흔적을 지웠어요. 그는 돌아오는 길에 이 씨의 소지품을 아무렇게나 버리고 D 씨의 차량에서 빼돌렸던 블랙박스를 유기하는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인멸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훔친 돈을 가지고 과거 강도살인 때처럼 일본으로 밀항하여 도망칠 생각뿐이었죠.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는 완전 범죄를 꿈꾸며 유유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권재찬의 도주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D 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통신 기록과 CCTV를 끈질기게 추적했고 마침내 범행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그는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모텔에 들렀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잔혹한 연쇄살인극에 막이 내렸죠. 이제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수많은 증거 앞에선 그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법정에서 그는 교묘한 말로 자신의 범죄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어요. D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도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차장에서 D씨의 대변이 내 몸에 묻어 짜증을 냈더니 D씨가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구두로 나를 때렸다. 그래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모든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렸죠. 금품을 훔친 것은 살해 이후에 벌어진 일일 뿐 강도살인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씨의 살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씨가 돈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계획성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두 번의 살인 모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강변했죠.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의 파렴치한 변명을 단호하게 배척합니다. 재판부는 그가 사전에 수면제를 처방받고 복면강도 등을 검색했으며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한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재찬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을 보이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과거 강도살인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불과 3년 8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점을 볼 때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극악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권재찬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어요. 그러나 2심에서 법정의 분위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예요. 대체 무엇이 사형수의 운명을 바꾼 것일까요? 2심 재판부는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권재찬의 범행이 잔혹하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만큼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증명되었는지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재찬이 D씨에 대한 강도 범행은 계획했지만 살인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단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범행 장소가 공개된 주차장이었다는 점 등 살인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 씨의 살해 역시 돌망치를 구입한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했다고 확증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권재찬을 극형에 처하는 대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참회하도록 하는 무기징역이 상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에 불복한 검사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그러나 최종 심판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죠. 현행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중범죄 사건의 경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남자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됐습니다. 한 남자의 탐욕은 두 개의 생명을 앗아갔고 남겨진 유족들에게는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제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인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거예요. 사형과 무기징역이라는 심판의 저울 위에서 법원은 결국 후자를 선택했죠. 이것이 과연 이 끔찍한 범죄에 합당한 처벌인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우리 사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법적 결론이 사건의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공한 사업가이자 가수로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D씨. 그리고 그저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비극에 휘말린 평범한 가장 E씨.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와 고통, 그리고 유족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슬픔의 무게는 그 어떤 형벌로도 되돌릴 수도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21년 8월 29일 일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한 중년 남성.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기 어려웠죠. 그는 망설임 없이 경찰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직 경찰관에게 믿기 힘든 말을 쏟아냈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차에 시신이 있습니다. 순간 경찰서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찰관들은 긴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갔고 남자가 가리킨 차량의 뒷좌석에서 담요에 덮인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죠. 50대 여성 B씨였어요. 현장에서 남자는 즉시 긴급 체포됐습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제 발로 찾아와 자수한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 앉은 남자. 그의 입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집에. 경찰은 즉시 그의 거주지인 서울 거여동의 한 빌라로 출동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집안. 그곳에서는 이불에 덮인 채 숨져있는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40대 여성 A씨였죠. 불과 이틀 사이에 2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전자발찌를 찬 흉악범의 연쇄살인. 경찰과 법무부는 그가 첫 번째 시신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서울 도심을 활보하며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를 동안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건이 벌어진 2021년 8월 26일. 서울의 여름이 아직 기승을 부리던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강윤성의 하루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은 이미 끔찍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오후 3시 57분. 강윤성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한 철물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구들 사이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한 가지 물건을 집어들었죠. 바로 굵은 쇠붙이도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공업용 절단기였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에게 이 물건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 국가가 채워놓은 감시의 족쇄를 제 손으로 끊어버리겠다는 거였죠. 그는 절단기를 태연하게 계산하고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약 1시간 뒤인 오후 5시경. 이번에는 온갖 식료품과 생활용품으로 북적이던 송파구 삼전동의 한 마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방용품 코너에서 날카롭게 잘 다듬어진 식칼 한 자루를 골라서 계산대로 가져갔어요. 조금 전 구입한 절단기가 국가의 감시망을 향한 도구였다면 이 식칼은 이제 한 인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도구였죠. 이렇게 그는 불과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시스템을 파괴할 도구와 사람을 해칠 도구를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벌어질 비극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난 셈입니다. 그날 밤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 강윤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거여동 집으로 불렀습니다. 출소 후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집 안에서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와 판결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화의 주제는 결국 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A씨를 살해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선 두 가지 다른 진술이 존재합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강윤성은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돈 문제가 또다시 살인의 동기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더욱 섬뜩한 이유를 댔습니다. 바로 성관계를 거부해서 살해했다는 것이었죠. 어느 쪽이 진실이든 자신의 욕망이 거절당하자 상대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는 이불을 이용해 A씨의 몸을 제압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국가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주된 사인은 목 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잔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는 A씨가 완전히 숨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후에 미리 준비해둔 시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숨진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에 상처를 내는 끔찍한 행위까지 저질렀어요. 이는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자신의 범죄 결과를 냉정하게 확인하는 그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직후인 밤 11시 30분, 집안에는 방금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의 시신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와 죄책감에 몸서리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극도의 혼란에 빠졌을 상황이죠. 하지만 강윤성은 달랐습니다. 그는 태연히 휴대폰을 들고 한 지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쏟아낸 말들은 그의 머릿속이 오직 돈과 도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큰 사고가 났어. 손 다 찢어졌어. 피 철철 나고. 여기서 그는 자신의 범행을 살인이 아닌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하려는 심리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곧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네가 돈을 안 해줘서 모든 게 끝났다. 사고가 나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지인의 탓으로 돌리며 돈을 요구한 겁니다. 지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다쳤어. 한 명 여자. 라고만 짧게 답했어요. 이 통화에서 그는 앞으로의 계획까지 명확히 밝혔죠. 발찌는 안 끊었어 아직. 커터는 사놨어 오늘. 차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끊으면 완전히 도망 생활해야 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살인이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즉, 법무부의 감시 시스템은 그가 집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시신과 함께 몇 시간을 보낼 동안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첫 살인을 저지른 직후임에도 그의 목소리에선 단 한 톨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돈에 대한 집착과 시스템을 비웃으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치밀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8월 27일 금요일, 날이 막 바뀌었던 새벽 12시 14분. 서울 어딘가에 있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경고등과 함께 경보음이 울립니다. 강윤성의 전자발찌에서 야간 외출 제한 위반 신호가 잡힌 거예요. 이것은 시스템이 그의 이상행동을 감지한 첫 번째 공식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두 번째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첫 번째 기회였죠.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관들이 즉시 그의 거여동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새벽 12시 34분, 강윤성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시스템의 경보는 해제됐어요. 그의 집에 도착한 보호관찰관들은 그와 통화를 시도합니다. 강윤성은 너무나도 침착하게 여자친구가 갑자기 배탈이 나서 약을 사러 잠시 편의점에 다녀왔다 라는 거짓말을 둘러댔죠. 보호관찰관들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규정 위반이니 나중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라는 원칙적인 고지만을 남긴 채 현장에서 철수했어요. 그들이 서 있던 문 너머 불과 몇 미터 안쪽에는 차갑게 식어가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감시망은 범죄의 현관문 앞까지 갔다가 범인의 변명 한마디에 스스로 물러서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긴 강윤성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죠.
그날 오전에는 직접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어쩔 수 없이 위반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뻔뻔함까지 보였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자 그는 첫 번째 살인의 대가로 손에 넣은 전리품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서울 강남의 번화가로 향합니다. 한 휴대폰 매장에서 그는 살해한 A씨의 신용카드로 최신형 아이폰 4대, 총 596만원어치를 태연하게 결제합니다. 그리고 이 기기들을 곧바로 되팔아 도주 자금을 마련했죠. 살인의 죄책감보다 당장의 돈이, 도망칠 자금이 그의 머릿속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오후 5시 31분 서울 송파구 신천동 몽촌토성역 인근의 한적한 도로에 세워둔 렌터카 안에서 그는 품속에 숨겨뒀던 공업용 절단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목을 옥죄고 있던 감시의 족쇄, 전자발찌를 강력한 힘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는 끊어진 전자발찌를 100m 떨어진 화단에 던져버리고는 완벽한 자유의 몸이 돼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시스템의 마지막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린 채 그는 이제 추적 불가능한 유령이 됐습니다. 두 번째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선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강윤성이 두 번째 피해자 B씨를 살해하기 약 8일 전,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위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윤성의 집 근처 한 편의점 CCTV에는 그날의 긴장감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강윤성과 B씨는 편의점 밖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잠시 후 B씨는 겁에 질린 얼굴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던 점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부탁했죠. 밖에서 언성이 높아지면 경찰 좀 불러주세요. 이 한마디는 그녀가 당시 강윤성에게 얼마나 큰 공포와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살인은 결코 갑작스러운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어요. 피해자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죽음의 그림자를 직감하고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도움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8월 28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윤성을 잡기 위해서 경찰의 추적이 시작됐어요. 경찰은 렌터카 GPS를 통해 서울역 인근에서 그가 버리고 간 차량을 발견합니다. CCTV 영상에는 당시에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담겨 있었죠. 강윤성이 차에서 내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경찰차가 나타나서 그의 렌터카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던 강윤성은 경찰관들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황급히 사라졌어요. 경찰관과 그의 거리는 불과 20여 미터. 시간 차이는 단 몇 분에 불과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추격전에서 경찰은 아깝게 범인을 놓치고 맙니다. 이제 자신의 차도 휴대폰도 버려야 했던 강윤성. 그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서울 시내를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지막 연락수단으로 길거리의 공중전화를 택합니다. 수화기를 든 그가 전화를 건 상대, 바로 8일 전 자신을 두려워하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던 50대 여성 B씨였어요. 드라이브하자는 그의 연락의 B씨는 결국 그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8월 28일 오후 두 사람은 B씨의 차에 함께 올랐어요. 그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두려움과 채무의 굴레에 묶인 두 사람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목적지 없이 떠돌았어요. B씨에게는 공포의 마지막 드라이브였죠. 차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결국 다시 돈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B씨는 과거 강윤성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갚으라고 강하게 독촉했어요. 강윤성은 일부라도 갚겠다며 회유하려 했지만 B씨는 단호하게 전액 변제를 요구했죠. 그녀의 정당한 요구는 이미 살인으로 이성의 끈이 끊어진 강윤성에게 살인의 마지막 스위치를 누르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8월 29일 새벽 3시경 차는 다시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 인근의 한적한 주차장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그 차 안에서 강윤성은 두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B씨의 목을 졸라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은 겁니다.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지 53시간 만에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감시망을 비웃으면서 서울 도심을 활보하던 괴물은 결국 두 번째 희생자를 만들고 말았죠. 강윤성이라는 한 개인의 악마성도 문제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총체적 인재였습니다. 그의 범죄는 결코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세심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놓쳐버린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첫 번째는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믿기 힘든 초기 대응 실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강윤성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직후인 8월 27일 새벽, 그의 야간 외출 위반 경고가 울렸어요. 하지만 보호관찰소는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죠. 이후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자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그의 집을 무려 5차례나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끔찍한 살인의 증거가,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어요. 영장 없이는 함부로 문을 열 수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는 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라며 사실상 초동대처의 미흡함을 시인했습니다. 대응 실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7일 밤 보호관찰소 직원이 강윤성의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검찰 당직실을 찾아갔지만 영장의 긴급성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일 오라고 해서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이로 인해 흉악범의 체포영장이 청구되기까지 무려 20시간 이상이 협의됐습니다. 이것은 범인에게 20시간이 넘는 자유로운 도주 시간을 벌어준 셈이죠. 만약 이때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여 영장을 발부받고 집안을 수색해서 첫 번째 시신을 발견했더라면 두 번째 피해자의 죽음은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흉악범 감시의 마지막 포로여야 할 전자발찌. 그 자체의 허술함이죠.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특정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포로는 동네 철물점에서 산 공업용 절단기 앞에서 힘없이 끊어졌어요.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이후 전자장치의 경고성을 강화하고 훼손 시 경보음을 더 크게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막기 위해 채워놓은 장치가 이렇게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낳기에 충분했죠. 세 번째는 흉악범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전과 14범에 끔찍한 성범죄까지 저지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실제로 강윤성은 2005년 공범들과 함께 약 40일 동안 여성 30여 명을 상대로 강도와 강간을 저지른 흉악범이었고 그 중에서도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극악무도한 성범죄 전과자가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한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이유는 법의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강윤성의 범죄는 그 이전에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법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거죠. 결국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 채 잠재적 시한폭탄과도 같은 인물이 사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강윤성이라는 인물 자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왜 이토록 돈에 집착하며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는 출소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서 3개월간 생계 및 주거급여 등으로
약 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는 계속 때만 되면 식사를 달라고 요구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직원들이 많이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지인 A 역시 그가 늘 돈이 없다, 배고프다며 돈이 급한 것 같았다고 증언했죠. 즉 그의 범죄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채워지지 않는 금전적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폭력적인 성향이 결합된 결과였던 거예요. 이 네 가지 문제점들이 서로 맞물리고 증폭되면서 결국 두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를 짚어봤지만 결국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강윤성이라는 한 인간의 삐뚤어진 분노와 잔혹성이었어요. 사회가 만든 괴물이라는 그의 항변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민낯은 그가 체포된 직후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8월 3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강윤성이 서울 송파경찰서 현관을 나섰을 때 수많은 취재진이 그를 둘러쌌어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는 대답 대신 방송사 마이크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응수했습니다. 그가 걷어찬 마이크에 기자가 이마를 맞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죠. 호송차에 타면서도 그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보도 똑바로 해라. 기자들이 보도를 엉터리로 하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지. 그리고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더 못 죽여서 한이다.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사회 탓으로 돌리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 한스럽다는 말. 그의 입에선 단 한마디의 반성이나 사죄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회를 향한 책임 전가와 섬뜩한 망언만이 터져나왔을 뿐이죠. 그는 스스로를 가해자가 아닌 사회가 만든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그의 죄는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검찰은 그의 극악무도한 범죄와 전혀 없는 교화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어요.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잔혹성, 누범기간 중의 범행, 반성 없는 태도를 볼 때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를 넘어선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여론 또한 사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죠. 재판부는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강윤성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가 자수한 점, 그리고 두 번째 살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은 그의 생명을 직접 빼앗는 대신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택했어요. 강윤성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어요. 범인은 창살 없는 감옥을 활보하다 이제 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시간은 흘러 이 끔찍한 사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가겠죠. 하지만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한 명의 흉악범은 사회에서 격리됐지만 그를 막지 못한 시스템의 구멍은 과연 모두 메어졌을까요? 전자발찌는 더 단단해졌을지 몰라도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현장의 판단력과 의지가 그만큼 단단해졌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강윤성은 자신의 죄를 사회 탓으로 돌렸지만 그의 변명 뒤에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두 명의 무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한 명은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정당한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야 했죠. 특히 두 번째 희생자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공포에 떨며 주변에 도움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두 여성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